안녕하세요. 출근길 한부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여러분이 산재사고나 업무상 질병을 산재 신청한 후 요양상태, 다시 말해서 치료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산재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왕에 받는 산재보상이라고 하면 최대한 많이 받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보상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그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원에 따른 병원비를 요양급여 형태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입원은 입원인데 몸 상태가 스스로 음식을 못 먹는다든지 화장실을 혼자 힘으로 갈 수 없는 경우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정도의 몸 상태라고 하면 간병 등급을 1급에서 3급으로 분류해서 간병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병원에서 입원하거나 통원을 한 이후 어느 정도 상병 상태가 호전되어서 치료가 끝나게 되면 산재요양이 종결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치료가 종결되어서 산재요양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불편한 정도를 판단해서 장애보상금을 받게 되면 산재보상은 최종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병명인 경우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한 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경우 합병증 예방관리 제도를 활용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잘 진행하게 되면 일단 산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유형은 전부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그 유형을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드렸고, 부터는 설명드린 보상의 유형별로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휴업급여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휴업급여의 경우 지급하게 되는 그 기준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재발생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액을 하루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유형으로 성과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을 연말에 받게 되는 경우 그 성과급의 월할로 나눠서 평균임금 산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도 잘 챙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수당들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개수에 해당하는 73% 비율을 적용해서 산정되었는지 100%를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직이지만 3개월 이상을 한 달에 20일 이상 지속적으로 현장에 투입된 경우 통상근로개수 73%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냥 일용근로자로 판단해서 100%가 아닌 그보다 적은 73% 통상근로개수를 적용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통상근로개수에 대한 그 부분은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통상근로개수 일용근로자를 검색하시면 시리즈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양급여를 최대한 많이 받는 그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보면, 요양급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요양기간과 진료비 지급 대상 항목으로 지급 금액이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진료비 대상 항목의 경우 사실상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 굳이 요양급여를 최대한 받기 위한 그 방식으로는 요양기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양기간은 어떻게 최대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면, 이 부분은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진료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는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산재 환자가 어떤 부분에서 치료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가 하는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지정병원의 경우 병원에서 바로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지만, 요양기간이 종결할 무렵에는 가능하다면 진료계획서를 산재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치료가 왜 더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그 방법도 찾는다면
요양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법 중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왜 치료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동안 진료받아온 진료기록부를 요약하거나 또는 정리해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주장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요양이 더 필요한가의 그 쟁점을 정확히 알고 주장을 한다면 공단에서 진료계획서 심사 과정 중 조금은 제자 측 입장으로 판단이 넘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그 힌트를 드린다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재가 종결되는 그 시점은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을 때 종결되는 반면 치료를 해서 조금씩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면 장애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다소 부정적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보상금이 많다는 말은 장애의 정도가 위중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많이 받는 방법의 그 의미는 주장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제대로 주장해서 동일한 상태에서 최대한 높은 등급을 주장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장애급여를 신청할 때 여러분의 불편한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분류를 해서 불편한 부위의 불편한 정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장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노동력의 상실 정도와 비교해서 노무 제공이 불가능한지, 특별히 쉬운 일 외에 할 수 없는 상태인지, 그리고 노무 제공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인지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사용되는 장애 분류 용어와 매칭을 시켜서 주장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산재보험법 용어에 맞춰서 여러분의 장애 상태, 몸이 불편한 상태를 정확히 주장한다면 장애 판정 과정에서 빠트림없이 최적의 장애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잘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산재사건은 산재승인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재승인을 받은 후 여러분이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모두 다 받아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재보상은 여러분이 제대로 주장하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모두 챙겨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산재보험법상 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사전에 산재 요양 부분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챙겨나갈 수 있는 산재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히 법률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